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7월 6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역시 한국 정치는 좀 이상해. 유죄받기 싫은 대통령이 획책한 셀프 면죄부의 대오산. 평론가, 실학가와 즉가사라고 의원입니다. 7월 5일 프레지던트 온라인에 기고한 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정책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노골적인 권력 강화를 노리고 있다. 이러한 정권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가장 최근의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 12승 무마 수도 서울의 1패.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혁신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승 4패의 숫자상 승리를 거뒀다. 12승 4패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결과는 씁쓸한 승리로 보도됐다. 가장 큰 이유는 서울시장 선거 패배다. 한국 정치에서 서울시장은 다음 대통령 후보를 점치는 시금석이다. 여권 압승, 곳곳서 경쟁이 더욱 심각한 것은 사전의 압축 예측과의 낙차이다. 선거 전 각종 조사에서는 서울을 포함한 11개 지역에서 여당 우세가 보도됐다. 뚜껑을 열어보면 각지에서 격전이 벌어져 사전 예측과는 크게 괴리돼 있었다. 압도적인 훈풍 속에서의 실속에는 4가지 역풍이 겹친 것이 원인이다. 첫 번째 역풍은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 우려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 사법제도 개혁이 권력에 의한 사법지배로 받아들여져 중도 무당층이 막판에 여당 이탈을 일으켰다. 특히 서울의 고학력 전문직층의 불안감이 확산된 것이 서울시장 선거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선거의 여왕이 9년 만에 부활한 두 번째 역풍은 여당 압승의 예측 그 자체다. 초반에는 여당의 압승이 예상됐지만 곳곳에서 여야 후보가 경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가려는 심리가 작용했다. 세 번째 역풍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귀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박근혜, 그가 탄핵 9년 만에 국민의힘 후보 응원 연설에 나섰다. 대구 영남의 고령 보수층에 불이 붙으면서 잠자고 있던 보수 지지층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리는 사법개혁 3대. 이재명 정부는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실태는 독립된 수사, 기소 권한을 정권이 장악하겠다는 노골적인 권력 강화 방안이다. 여러 의혹을 안고 있는 이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으니 피고인이 자신의 재판을 무효화한다는 구도다. 나의 죄 지우기 위한 셀프 면죄부. 대통령에 의한 특검의 사유와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4월 30일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권을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됐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특검의 임명권이 대통령에 있다는 것이다. 조국은 검찰공화국 해체라는 좌파 이념에 따른 것이었지만 이 대통령은 자신의 소추 위험 배제라는 개인적 동기에 따른 것이다. 20, 30대 남성 보수화하는 이유. 이른바 사법의 사유화 방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거부 반응은 여론조사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참고적으로 뉴스위크지는 한국 대선이 부각한 남녀 분당까지 젊은 여성표는 이재명에게, 2025년 6월 6일 왜 20, 30대 남성에게 보수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수험정쟁 군복무 넘겼는데 이유 중 하나는 페미니즘이 침투한 데 대한 강한 반발이다. 문재인 정권부터 청년 남성의 보수화가 본격화되면서 이대남이라는 조어로 불렸다.
병역을 통해 2년여를 국가에 바친 남성이 제대 후 취업으로 얻던 가점 제도가 페미니즘의 비판으로 축소된 데 대한 분노가 바탕에 깔려 있다.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전략급제동, 헬조선이란 젊은 세대가 한국 사회의 폐색감을 자초한 말이다. 그 폐색감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부동산 문제다. 부동산 유무에 따라 계급이 나뉘어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대통령은 이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정책으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를 공략했다. 부동산 손 놓지 않는 고위 관료들의 모순. 부동산 정책도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복수매물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섰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취임 4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치 폭주에 국민이 노를 들이댔다. 지방선거의 쓰라린 승리는 이재명 정권에 세 가지 물음을 던졌다. 첫째, 사법의 무기화를 계속하면 다음 선거에서 또 다른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고다. 둘째, 보수의 저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다. 셋째,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두 정면의 경제정책 실패가 정권의 신뢰 기반을 잠식하고 있다는 문제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쓰라린 승리가 민주주의 자정작용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한국 지방선거는 여당 압승이 아니라 다음 혼돈의 시작으로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상권 분립을 소홀히 하려는 현직 대통령의 모습은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더 강한 반발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정권이 사법을 무기화하려고 할 때 민주주의 사회는 그것에 저항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다음 시련이다. 그래서 저도 친보수 선언이라고 계속 템플릿 자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념이나 보수나 진보 이런 걸 다 떠나서 저는 소비자 주권 시대를 향하여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밑바닥에는 국방안보, 강한 정보, 한미일 동맹, 자유자본주의를 그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K자를 이렇게 만들자. 그리고 이 중류, 하류층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지배층이 공돌이, 상돌이, 지금 법돌이 애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공돌이나 상돌이 중에서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초상류층은 재벌이나 뭐 이런 데를 좀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법돌이 포함 중류층이 한 39% 정도 되고, 그리고 하류층은 한 50%, 그리고 이 자정장치가 좀 꽉 이 쐐기가 돼가지고 튼튼히 지탱이 되도록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자정작용이 민주주의의 자정작용이 조금 발동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건데요. 이 자정 장치가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중국 균열 심화에 따라 모디 총리에게 큰 배팅. 알레그라 맨델슨이 7월 3일 텔레그라프입니다. 나렌드라 모디는 사나이 다카이치를 뉴델리 시청자들에게 여동생이라고 소개한 두 사람은 에너지 안보, 인공지능, 방위 생산에 관한 여러 협정에 신속하게 서명했습니다. 다카이치 여사는 남매라는 신뢰와 따뜻함을 바탕으로 인도-일본 관계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하며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양국이 중국을 외면함에 따라 새로운 꽃피우는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무기화와 비시장 관행 등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중요한 제품에 대한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다카이치 총리는 인도 측과의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사나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 목요일 뉴델리에서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를 만나고 악수하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네요. 남매 관계를 맺자. 음, 일본의 행보가 참 외교적인 행보가 부럽기만 합니다. 이번 주에 중국은 일본 최대 방위산업업체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회사 6곳을 포함해 20개 기업을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중국의 이중용도 수출 단속은 일본이 방위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공격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방 분야에서 두 나라의 첫 번째 공동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진보 씨는 방위 협력에 관해서는 일본과 인도가 필요한 만남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단계에서도 함께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드론이 필요하고 비대칭 무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 시스템의 협력과 공유, 규모의 공유라는 새로운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라고 진보는 말합니다. 모디 총리가 말했듯이 중국 해군의 활동을 감시하고 억제하며 필요할 경우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세 척의 새로운 함정을 통해 인도의 해양 안보를 위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일본과 인도는 호주, 미국과 함께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비공식 동맹으로 일반적으로 간주되는 코드를 구성합니다. 인도, 일본 모디 다카이치 회담 후 AI, 금속 및 에너지에 관한 협정 체결. 이것은 로이터에서 7월 2일 미리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녀의 방문은 작년에 모디 총리가 도쿄를 방문한 데 이어 이루어졌으며, 일본은 향후 10년 동안 인도에 대한 투자를 610억 달러 이상으로 2배 이상 늘리겠다고 약속하며 경제 관계의 심화를 강조했습니다. 인도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5-26년 회계연도에 양국 간 교역은 275억 달러에 달했으며,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인도에 대한 일본 투자는 3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라고 앞에 뉴스하고 중복되지 않은 부분의 내용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1차 방위 공동개발 협정. 인도 외무부는 두 정상이 무역 및 투자, 경제안보, 에너지, 신흥기술, 국방 및 인적 교류를 포함한 인도-일본 관계의 전체 스펙트럼에 대해 광범위한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세계 안보, 에너지 회복력, 인공지능에 관한 3가지 랜드마크 문서를 채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디 총리는 기자들에게 일본의 정밀 기술과 인도의 소프트웨어 역량이 융합되면 글로벌 AI 개발에 새로운 모멘텀과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코드 그룹의 일원이기도 한 양국이 국방 분야에서 첫 번째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에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와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블록으로 널리 알려진 코드 그룹의 다른 두 회원국입니다. 일본은 붐바이와 아메바다들을 잇는 고속철도 회랑을 비롯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인도 최대 투자국 중 하나입니다. 일본 기업들도 최근 16억 달러 규모의 예스뱅크 지분 20% 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인도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푸틴, 미국 독립 250주년 맞아 트럼프와 85분 통화, 우방관계 부각, 외교적 존재감 과시, 안준영, 위키리크스 한국 7월 5일자. 트럼프 우크라이나 해결책 지원 의사, 특사단 모스크바 재방문 시사, 미러 핵보유국 책임 강조한 크렘린궁, 양국 우호 여론 형성에 주력.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개최 예정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교착 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책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한 러시아 측의 현실적인 평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달했다. 두 정상은 통화 과정에서 제2차 세계전 당시 미국과 소련이 맺었던 역사적 동맹관계까지 언급하며 친밀함을 나타냈다. 이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8일 알래스카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던 사진입니다. 그때 뭐 큰 얘기는 없었습니다. 크렘린궁은 별도로 공개한 축하 전문을 통해 러시아와 미국은 세계 최대 핵 보유국으로서 국제 안보와 안정에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양국의 건설적이고 평등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는 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이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세로 러시아의 전쟁 주도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서방의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과의 밀착을 과시해 외교적 고립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전날 볼로도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전화통화를 가졌던 것으로 확인돼 이틀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측 당사국 정상 모두와 연쇄 접촉한 행보를 보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전쟁 종식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매우 좋은 통화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 사이에서 본격적인 중재자 역할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 사진은 지난해 12월 모스크바 크렘린궁에 그 트럼프 특사와 사위 큐슈너 그 다음에 여성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트럼프, 공산주의는 미국은 결코 공산주의 국가 안 된다. 이정환 헤럴드 경제 7월 5일. 건국 250주년 연설서 방공 1000명, 한국전 참전용사 소개, 민주사회주의 세력 겨냥, 이념 공세, 지지층 결집 본격화, 중동 긴장 속 대외 강경파 결집, 베네수엘라 이란 군사성 성과 과시, 반트럼프 진영을 향해 강도 높은 이념 공세를 펼쳤다. 역대 대통령들이 독립기념일 연설을 국민통합의 메시지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이번 연설은 오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정치적 성격이 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산주의는 암세포와 같다. 발견 즉시 빠르게 도려내야 한다. 수많은 제국과 강대국은 사라졌지만 미국 공화국은 지금도 굳건히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 에서 연설하는 사진 85만 발의 불꽃 놀이를 했대네요. 건국 250년 트럼프 대통령 연설. 미국은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자유롭고 풍요롭고 자랑스럽다. TBS 뉴스 디지털 7월 5일자입니다. 미국 건국 250년을 맞은 4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자유롭고 풍요롭고 자랑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국 250년을 축하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내후 경보가 내려진 영향으로 예정보다 1시간 이상 지연돼 현지 시간 4일 오후 11시가 넘어서야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50년 동안 미국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희망이자 약속이자 빛이며 영광으로 남아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우리처럼 되려고 노력하지만 누구도 우리처럼 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국 250년을 맞은 미국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자유롭고 풍요롭고 자랑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퇴역 군인들을 무대 위로 초청해 과거 전쟁에서 미국의 승리를 과시하고 자신이 벌인 이란 공격에 대해서도 군을 괴멸시키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안에 거친 좌파가 대두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공산주의자는 불필요하다라고 말한 것 외에
우리는 지금까지 없었던 많은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고 있다라고 어필,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당파성 강한 내용도 눈에 띄었습니다. 청와대 기업 총수들 이에 고마워해 박정희 이을 2차 산업화. 이 제목을 보자마자 저는 물음표를 붙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민식 TV조선 7월 5일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박정희 시대 산업화에 버금가는 2차 산업화로 규정하고 성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 수석은 4일 노무현 재단 유튜브 정준희의 토요 토론에 출연해 옛날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를 1차 산업화라고 하면 지금은 2차 산업화다. 그걸 사이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는 불균형 산업화였지만 이번에는 균형적 산업화라며 과거에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형 산업화였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앞서가는 선도형 산업화라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투자에 참여하는 대기업의 회장들이 대통령에게 되게 고마워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했던 전국의 그런 발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고, 생각해보니 이걸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라며 국내의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것을 쉽게 찾을 수 없어서 기업들이 해외로 가야 하나 고민하던 상황이었다고 했다.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산업화 시대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지금은 잘못하면 과잉 투자로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직 용인지역도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 아니느냐. 거기다가 미국 내 건설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뭘 고마워한다는 것인지 간신배 같은 소리로 읽힙니다. 중국은 꿈만 꿀 수 있는 태양광 발전 흑자를 가지고 있지만 낭비될 것입니다. 옐런 브랜들이 BGR 7월 4일자입니다. 중국은 에너지 안보를 개최하고 에너지 생산을 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상적인 태양광 및 풍력발전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비효율성과 노후화로 인해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석탄과 가스와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원의 사용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화석연료가 재생에너지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이게 조감도이지만 이런 언덕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이게 수명이 다 해가지고 폐기할 때 이 산업 폐기물은 환경 오염물이 될 것이고 이런 것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한다?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문제는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대규모 해상풍력 터빈에 투자했으며 대규모 사막 태양광 발전소가 주변의 새로운 식물 성장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현재 전력관리 시스템으로는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낭비된 전력량의 증가입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풍요로움. 풍력 발전 용량은 전년 대비 23%, 태양광 발전 용량은 33% 증가했지만 실제 청정 발전량은 용량 요인이 감소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적게 증가했습니다. 카본 브리프의 보고서에 따르면 감축이 악화되지 않았다면 이 시스템은 해당 분기에 청정 전원에서 약 170만 테라와트 아워의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여 수요 급증인 120 테라와트 아워를 쉽게 앞지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효율성으로 인해 그 에너지 잉여의 상당 부분이 손실되었습니다. 기존 석탄 발전 에너지 생산업체와의 계약은 석탄을 태워 일정 할당량을 에너지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이는 청정 에너지 생산으로 수요를 채울 수 있는 잠재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역 간 전력 거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은 또한 청정 에너지 잉여가 있는 지역이 반드시 적자가 있는 지역으로 전력을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은 지역 석탄이나 가스 시설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 상황은 중국을 난처하게 만듭니다.
여전히 막대한 양의 재생 가능 용량을 추구하고 있지만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활용하기에는 시스템이 너무 유연하지 않아 필요 이상으로 많은 석탄과 가스를 태우고 있습니다. 잉여 전기가 나오면은 그것이 전기가 거래돼야 되는데 각 성마다 그게 완전히 그 전기 거래가 되고 있지도 않고, 또 기존 석탄 발전소하고도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거도 일단 돌려야 되기 때문에 잉여 발전 역량이 그냥 낭비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그게 넓은 나라에 효율적으로 한국같이 조그만 나라라면은 전력 거래소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서로 교환이 되고 뭐 이런 것도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중국은 그런 것들이 쉽게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산 위에 만든 이런 풍력 발전기들이 좋다 이거예요. 나중에 노후화돼서 이것도 교체하고 뭐하고 그 발전소 같은 거는 평지에 줘야지. 에, 그래서 평지면은 태양광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호남 지역에 그 쌀농사 짓는 위에다가 그 태양광을 놓는다, 그런 아이디어도 있지만은 그 햇빛을 이제 보고서 자라야 되는 그런 것들 논에서, 그게 과연 그게 농사하고 태양광하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광활한 나라에서는 아예 사막 지역에 태양빛이 하는데 매모드하게 져놓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아까 그 이 언덕이라든지 산에든지, 우리나라는 또 산을 깎아 가지고 또 만드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이런데. 이런 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 풍력은 산에 바람이 많이 나니까 뭐 풍력은 좋다 이게요. 뭐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재생에너지 에, 결코 환경적이라고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공정 국가 낙인까지 외교부 뭐했나? 청와대 국회까지 쿠팡 뒷수습 일파만파. 김경수 파이낸셜 뉴스 7월 5일. 사상 최대 과징금 6,247억 원이 부과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을 불공정 국가라고 낙인 찍은 미국 의회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정치권이 뒷수습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까지 나서 지난 1일 공개된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쿠팡 보고서에 적극 반박에 나서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쿠팡 사태 초기부터 상황 파악에 나섰던 외교부의 대처 미흡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는 쿠팡 사태 초기에 각계의 지적을 무시하고 국내 사법당국에서 처리할 사안이라고 줄곧 밝혀왔다. 또한 조 장관은 쿠팡과 관련해서 미국 측의 불만 제기가 크지 않다는 식으로 국회를 안심시켜 왔다. 쿠팡의 전방위 로비력에 의한 우리 외교력이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미 하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미 하원은 한국 정부의 의견을 배제한 채 쿠팡 측 의견만 보고서에 담았다. 그럼에도 외교부 당국자는 미 의회에 대한 아웃리치, 소통과 네트워킹 활동을 인내를 갖고서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한미동맹 차질 우려가 커지자 결국 청와대와 국회까지 나섰다. 위성락 청와대 국회 안보실장은 지난 3일 쿠팡에 대한 조사는 이미 국내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미국은 쿠팡 사례로 실질적으로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에 불만이 있었음과 연결되어야 한다. 정부나 국회 모두 미국에 받아쳐서 뭐 하겠다는 것인지, 굿캅, 배드캅도 몰라? 한미동맹 균열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정부가 항의했다면 국회는 에, 아니 그 좀 합리적인 뭐 이런 거로 좀 미국의 메시지를 던져야지, 이 두 놈들이 다 같이 불끈하면서 우리는 정당하다,
근데 왜 미국이 니들은 부당하다, 불공정하다 라고 왜 낙인을 찍냐. 이런 거 하나하나가 한미 간의 지금 관계가 균열되고 있다는 징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도 유감을 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개최한 연석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쿠팡 관계자들을 상대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등을 추궁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책임 있는 해명이나 전향적인 외교 대응은커녕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니까 그 소비자 정보가 해킹당한 것은 쿠팡만이 아니죠. 유출이 된 것은 KT라든지 뭐 SK라든지 여러 데에서도 나왔는데, 그때도 그 정보통신위원회가 불러가지고 그렇게 질타를 하면서 청문회를 한 적이 있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불공정하다는 거죠.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위의 야당 간사를 맡았던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동맹이 얼마나 무너졌기에 이재명 정부 외교력은 쿠팡 로비력의 연전연패 하나라고 질타했다. 외교관 출신이자 국채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를 지낸 김건 의원도 페이스북에 외국 기업과 관련된 사안, 그것도 개인정보 통상 디지털 규제, 의회 청문회가 얽힌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외교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관리했어야 마땅하다며, 주미 한국 대사관과 외교부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 사진은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지난 2월 23일 미국 워싱턴 DC 의사당의 네이번 빌딩에서 열린 하원 법사위의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 차별대우 조사를 위한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 여기자들이 쫓아가서 또 인터뷰를 하는 그런 거네요. 제가 우리나라는 아까 이 남녀 차별 2030 뭐 이런 것 중에서 이 기자들이 이제는 남성 기자들이 우리나라에는 아주 한 파레토 법칙처럼 남자가 2명 기자에 여자가 한 8명. 그것도 불공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중국 구속 저명 목사 석방 여부 외교 거래인가? 교도통신이 7월 5일 베이징 공동. 중국 경찰 당국이 구속하고 있던 중국 정부 비공인의 그리스도교회 시온교회의 창설자로 조명한 목사의 김내일 씨가 해방된 사실이 5일 동교회 관계자에 의한 취재로 밝혀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구속된 김 씨를 포함한 목사들의 석방을 요구. 관계자는 7월 4일에 미 독립기념일에 맞추어 중국이 선의를 나타내 외교 거래가 성립됐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복수의 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석방 후 중국을 출국해 미국에서 가족과 재회했다고 한다. 중국 경찰당국은 지난해 10월 베이징과 광시 장족자치구 등 중국 각지에서 이 교회 목사 등 교회 관계자들을 잇따라 구속했다. 적어도 18명 중 9명이 6월 풀려났지만 김 씨를 제외한 목사 8명은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조금 더 좀 멋있게 생겼으면 좋은데 돼지같이 생겨가지고 주로 그 정보원들이 목사 타이틀을 달고 뭐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게 한국 사람인데 우리나라가 얘기하면 안 풀어주고, 그리고 사실 미국 시민권이 있는 시온교회 목사인지 그거 여부는 이런 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미국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미국 국민이죠. 한 사람이라도 어, 가볍게 여기지 아니고 온 총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외교를 한다는 게, 그게 그래서 국가에 충성하게 만드는, 그게 그러니까 국가에 충성하지 뭐 민족이 어떻다, 한국인이다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중국의 그 민족 단결 및 그 진보 뭐 촉진법 이런 거하고는 미국의 그 단결력은 그냥 미국 시민이면 된다는 겁니다. 자영업자 대출 1100조 육박 액, 연체액도 최대치 갱신. 김성현 뉴데일리 7월 5일. 자영업 부실 눈덩이 한경제 뇌관 급부상, 비자발적 폐업 증가 추세, 금융권 부실 확대 직결, 금리 상승 내수 침체 지속, 건전성 악화 우려, 역대 최대 대출 연체, 비단고 문 닫는 자영업자. 매출은 줄었지만 임차료와 인건비 고정비 부담은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또 이런 것들은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풀어가고 있습니다. 부실 여신 17조 7천억, 자영업자발 금융 리스크 큰 경고음. 다가온 금리 인상의 시간, 자영업은 버틸 수 있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금융산업재정정책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폐업을 하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재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뭐 또 이런 어떤 그 뭐 빚에 대한 뭐 그 연체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 방안 등등, 안갚 뭐 면제시키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게 있어야 그 개인 사업자들 망한 사람들을 그냥 일부러 살리겠다는 게 아니고 그 자영업자들이 망하면은 그게 사회적 문제고 국가적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망할 것은 저는 그냥 망하게 놔둬야 된다. 어, 그런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좀비처럼 그 생존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26년 상반기 가장 높은 수익률 종목들: 삼성전기, 삼화콘덴사, 가온전선, 대우건설, 셀트리온, 두산에너빌리티, APR, 두산, 현대로템 등 분석을 해볼 호기심이, 삼화콘덴사하고 가온전선은 추가로 좀 해보고 싶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